2025년 3월 전 세계 언론이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에 주목했습니다. 짐바브웨가 22억 달러 규모의 리튬 개발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말이죠. CNN은 경제 규모도 정치적 영향력도 아닌 17년 전의 기억 하나가 이 선택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억 속엔 모든 나라가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나라만이 홀로 남아 희망을 지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짐바브웨 남성 리처드 음푼두입니다. 지금은 짐바브웨 정부 보건부에서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리처드가 16살이던 2008년 그가 살던 세상은 매일, 매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짐바브웨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300억 짐바브웨 달러였던 빵 한 조각이 점심엔 5천억 달러가 되는 세상을요. 돈이 종이보다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했어요. 땡볕 아래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이 집에 도착할 무렵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가치가 됐죠. 아버지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애써도요. 리처드네 가족은 하랄의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실 양철 지붕의 진흙 벽돌로 지은 오두막이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강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 집엔 온기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겨울 그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하루에 2배씩 뛰었고 상점 선반은 텅텅 비어갔어요. 사람들은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구겨서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돈보다 장작이 더 귀했으니까요. 화폐가 휴지가 되고 경제가 붕괴하고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리처드의 어머니 그레이스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와 옥수수를 키우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버지의 월급이 아무 의미 없어지자 어머니의 텃밭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땅을 팠어요. 무릎을 꿇고 손톱에 흙을 묻혀가며요. 하지만 그의 겨울, 그레이스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며칠 지나니 열이 났고 일주일 후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폐렴이었죠. 리처드는 어머니를 업고 마을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등에 업힌 어머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리처드는 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리처드가 본 건 빈 건물뿐이었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전기조차 나가 있었어요. 복도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진료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이름만 남은 폐허였죠. 간호사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째 약 공급이 끊겼다고요. 항생제는커녕 해열제 한 알 없다고요. 리처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등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간호사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고개만 저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표정이 리처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숨이 멈출까봐,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때 짐바브웨는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붕괴로 유엔 기구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유니세프도 국경 없는 의사회도 모두 떠났습니다. 구호단체들의 사무실엔 자물쇠가 채워졌고 외국 기업들은 직원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켰어요. 국제공항에는 매일 떠나는 비행기만 가득했습니다.
리처드는 마을 입구에서 하얀 유엔 차량들이 줄지어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10대가 넘는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 탄 외국인들은 창밖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떠나기에 바빴죠. 리처드는 그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구나.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고요. 절망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암흑에 잠겼어요.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촛불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내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끝자락 모든 건물이 칠흑 같은 밤에 삼켜졌을 때 단 하나 유일하게 불빛이 켜진 곳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요. 리처드는 처음엔 환상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떠났는데 누가 저기 남아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리처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컨테이너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컨테이너 문 앞에는 낯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그리고 중앙에 검은색과 흰색 문양. 리처드는 그런 깃발을 본 적이 없었어요. 깃발 아래엔 한글과 영어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코이카 의료진료소라고요. 리처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리처드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고 그들은 리처드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리처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여기 있다는 게, 진짜 병원이 여기 있다는 게요. 리처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렴에 걸렸다고, 약이 없다고, 숨쉬기 힘들어한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바로 치료해주겠다고요. 리처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리처드는 어머니를 업고 다시 그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뜨거운 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걸음마다 힘들게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리처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밖에서 본 것보다 안이 훨씬 넓었어요. 깔끔한 진료 공간과 약품 보관실, 그리고 환자들이 앉을 수 있는 대기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전기였어요. 온 마을이 어둠에 잠긴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곳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지붕 위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었고 그 전기로 냉장고와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백신과 항생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광경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는 그레이스를 조심스럽게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귀 기울였고 체온계로 열을 재고 혈압도 측정했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진찰이 끝나자 의사는 통역사를 통해 리처드에게 말했어요. 폐렴이 맞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이틀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요. 리처드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살 수 있다는 말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의사는 리처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 손길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손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살아갈 이유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레이스는 그날부터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해열제를 먹고 영양제를 받았어요. 놀라운 건 모든 게 무료였다는 겁니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자 의사는 부드럽게 손을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그저 낫기만 하면 된다고요. 리처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그레이스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기침이 멈췄고 열도 내렸어요. 창백하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고
힘없이 축 늘어졌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레이스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리처드는 어머니가 문지방을 넘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토마토와 옥수수로 만든 수프였어요. 재료는 변변치 않았지만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리처드는 여동생 타리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냐고요. 타리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멀리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라고요. 타리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돕냐고, 우리한테 뭐가 있냐고요. 리처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왜 여기 남아 있었을까요? 모두가 떠난 이 땅에 이익도 없고 보상도 없는데 왜 혼자 남아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을까요? 그 물음이 리처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리처드는 다시 코이카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를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갔어요. 통역사는 리처드의 말을 의사에게 전했고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한때 가난한 나라였다고.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다고요. 그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요. 리처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리처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리처드는 그날부터 진료소에 자주 들렀습니다. 의료봉사를 도왔고 환자들을 안내하고 청소도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 컨테이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 농기구에 손을 다친 농부, 고열에 시달리는 노인들까지요. 모두가 그곳에서 치료받았고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컨테이너를 희망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어둠 속 유일한 등불이라고, 절망 속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앞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그 붉고 푸른 색깔을 희망의 깃발이라 불렀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2009년 봄이 왔습니다. 짐바브웨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섰고 화폐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떠났던 국제기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엔도 세계은행도 선진국들도 여전히 짐바브웨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진료소를 하나 더 열었어요. 이번엔 리처드네 마을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계속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들어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뭘 바라는 걸까요? 답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저 돕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이익도 대가도 조건도 없이요. 리처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진심으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도요. 리처드는 그날 컨테이너 앞에 서서 태극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이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요. 그리고 이 깃발의 의미를, 이 나라의 진심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리처드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희망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고, 진심이라는 게 뭔지 배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당신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리처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진료소는 3개가 됐고 5개가 됐고 어느새 10개가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병원만 짓는 게 아니었거든요.
2010년 어느 날 리처드네 마을에 낯선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트럭엔 농기구와 비료 그리고 씨앗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적은 물로도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방법, 토양을 살리는 방법, 병충해를 막는 방법을요. 리처드의 어머니 그레이스도 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레이스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전문가들은 그레이스에게 새로운 토마토 품종을 나눠줬어요. 가뭄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2배나 많은 품종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반신반의했죠.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석 달 후 그레이스의 텃밭엔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전의 2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그레이스는 그 토마토를 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여분의 토마토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준 씨앗이라며 함께 나눠 심자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리처드는 그 무렵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15km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리처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맨발로 먼지 날리는 길을 2시간 걸어서요. 어느 날 학교에 한국인 선생님들이 왔습니다. 코이카에서 파견된 교육봉사단이었어요. 그들은 과학실에 실험기구를 들여놓고 도서관에 책을 채웠습니다. 컴퓨터도 가져왔어요. 리처드는 생전 처음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니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고 마우스를 움직이니 화살표가 움직였어요. 마법 같았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은 리처드에게 인터넷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고 이 작은 화면으로 세상 어디든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리처드는 검색창에 대한민국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리처드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우리를 돕고 있구나 싶었어요. 선생님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70년 전엔 짐바브웨보다 가난했다고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사람들은 굶주렸다고요. 하지만 교육으로 일어섰다고 배움으로 나라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리처드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었고 집에 돌아가서도 촛불을 켜놓고 공부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리처드의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방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리처드를 가르쳐줬어요.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요. 2012년 리처드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교생 중 단 1명만 받을 수 있는 성적 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날 리처드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이 상을 한국 선생님들에게 바친다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객석에 앉은 한국 선생님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졸업 후 리처드는 수도 하라레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공은 공공보건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살렸던 그 진료소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리처드는 낮엔 공부하고 밤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 무렵 짐바브웨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건과 교육을 넘어 인프라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 리처드네 마을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한국 기업과 코이카가 함께한 프로젝트였어요.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불빛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가로등 아래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둠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빛을 되찾은 겁니다. 리처드의 어머니 그레이스는 가로등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라고요.
2014년 한국은 짐바브웨의 전자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그전까지 짐바브웨는 종이 문서로 모든 걸 관리했어요. 출생신고도 신분증 발급도 세금 징수도 전부 수작업이었죠.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투명해졌고 빨라졌고 정확해졌습니다. 리처드는 대학 졸업반이 되던 해 코이카 프로젝트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랄의 외곽에 새로 지어진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마이너스 짐바브웨 우정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에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엔 태극기와 짐바브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리처드는 그 깃발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살 때 처음 봤던 그 깃발, 컨테이너 진료소 앞에서 펄럭이던 그 깃발이 이제 이렇게 큰 병원 앞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희망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겁니다. 병원장은 리처드에게 시설을 안내해 줬습니다. 수술실엔 최첨단 장비가 있었고 중환자실엔 생명 유지 장치가 갖춰져 있었어요. 약국엔 온갖 종류의 약품이 구비돼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연간 15만 명을 치료할 수 있다고, 모두 무료 또는 저가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요. 리처드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냐고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받은 것을 갚는 나라라고, 과거에 도움받은 기억을 절대 잊지 않는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인류애였습니다. 한국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날의 깨달음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2015년 리처드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보건부 공개 채용에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합격했어요. 그의 학점과 열정, 그리고 코이카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처드가 첫 출근한 부서는 보건부 국제협력과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첫 업무는 코이카 프로젝트 보고서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운명 같았습니다. 리처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짐바브웨에 47개의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93만 명에게 무상 진료를 제공했어요. 백신 접종률을 90%까지 끌어올렸고 250톤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12개 학교를 짓고 450명의 교사를 파견했어요. 농업 기술을 전수해 식량 생산량을 40% 늘렸고 태양광 설비로 35개 마을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리처드는 그 숫자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93만 명 속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저 47개 진료소 중 하나가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의 생명이었어요. 리처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갚겠다고요. 그해 가을 리처드는 코이카 사무소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업무 협의차 간 자리였어요. 하지만 리처드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자를 만나자 리처드는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2008년 하랄의 외곽 작은 마을의 진료소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치료받았다고, 그때 한국이 자신의 가족을 살렸다고요. 한국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자신들이 일하는 이유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보람을 느낀다고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리처드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랄의 거리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 얼굴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절망은 아니었어요. 미래가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고요. 병원도 학교도 전기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이요. 그날 밤 리처드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리처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보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요. 어머니 그레이스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나라라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회가 곧 올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짐바브웨의 땅속 깊은 곳에 세계가 탐내는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보물이 리처드에게, 짐바브웨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줄 거라는 것도 말이죠.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마을 거리엔 태양광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희망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고 그 빛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하고요. 한국이 남긴 그 작은 빛들이 이제 짐바브웨 전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리처드는 보건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어요. 하지만 리처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였죠.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리처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017년 한국은 짐바브웨에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한국 의료진이 직접 와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훈련시켰어요. 출산 전후 관리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신생아 집중 치료까지요. 불과 2년 만에 산모 사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수천 명의 어머니와 아기가 살아난 겁니다. 리처드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숫자 너머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가족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아내가 무사히 돌아온 남편, 손주를 본 할머니들이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리처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였어요. 2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나라를, 자신의 생명을 살린 나라를 직접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리처드는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거대한 터미널,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본 고속도로는 더 놀라웠습니다. 10차선 도로 위를 쉴 새 없이 차들이 달렸고 양옆으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본 리처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엔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가고 강 위엔 유람선이 떠다녔습니다. 이게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연수 첫날 리처드는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로비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국이 돕고 있는 나라들마다 작은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짐바브웨 자리에도 깃발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작은 깃발을 한참 바라봤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48개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요. 보건, 교육, 농업, 인프라, 기술 이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요. 연간 예산만 3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돕고 있다니요.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담당자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1950년대 전쟁 때 받은 도움을, 1960년대 굶주림 속에서 받은 원조를요. 그 기억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이제 갚을 때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처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도 한때 자신들과 같았구나, 절망 속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살렸고 자신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하고요. 연수 기간 동안 리처드는 병원, 학교, 공장,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선 로봇 수술을 받고, 삼성전자에선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고, 농촌진흥청에선 첨단 농업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6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전시관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피난민 행렬이요. 2008년 짐바브웨와 똑같았어요. 그 옆엔 유엔군 참전국 명단이 있었고 전후 원조국 목록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부터 에티오피아, 태국까지요. 작은 나라들도 한국을 도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설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라고요. 리처드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이 짐바브웨를 돕는 건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고 약속이었고 인류애였어요. 자신들이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짐바브웨로 돌아온 리처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짐바브웨도 언젠가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 갚기라고요. 2019년과 2020년 세계는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경제가 멈췄어요. 짐바브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엔 환자가 넘쳐났고 의료 물자가 바닥났어요. 다시 2008년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0년 5월 진단키트 10만 개가 도착했어요. 6월엔 마스크 50만 장이 왔고 7월엔 방역 물품과 의료 장비가 왔습니다. 한국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리처드는 그 물품들을 받으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2021년 리처드는 국제협력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모든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였어요. 책임이 막중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리처드는 매달 한국 측과 화상회의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어요. 청년직업훈련센터, 농업기술학교, 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요. 그해 가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짐바브웨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리튬 광맥이 발견된 거예요. 지질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장량이 세계 5위권에 달한다고 순도도 매우 높다고 했어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였습니다. 세계가 탈탄소를 외치는 시대에 금보다 귀한 자원이었죠. 2022년 초 소문이 퍼지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먼저 접촉해왔어요.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뒤따랐고 유럽 컨소시엄도 관심을 보였어요. 짐바브웨 정부엔 하루에도 몇 통씩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리처드는 그 제안서들을 검토하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제안엔 조건이 있었어요. 중국은 독점 채굴권을 요구했고 미국은 정치적 동맹을 원했고 유럽은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서엔 숫자만 가득했어요. 투자액, 예상 수익, 생산량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달랐어요.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짐바브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리튬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전, 환경 보호, 기술 이전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병원과 학교를 먼저 짓자고 제안했어요.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을요. 그리고 짐바브웨 청년들에게 채굴 기술과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캐가는 게 아니라 짐바브웨가 스스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 돕겠다는 거였어요. 리처드는 그 제안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이 나라는 달랐어요. 17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진심으로 돕고자 했어요. 리처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오갔어요. 다른 나라들은 분명 더 많은 돈을 제시할 겁니다. 더 빠른 개발을 약속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돈만 있으면 될까요? 리처드는 2008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떠났지만 한국만 남았던 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던 그 나라를요. 리처드는 결심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국을 선택하자고 말하겠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신뢰와 기억이 더 값지다고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3년 7월 짐바브웨 정부는 리튬 개발 파트너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리처드도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석 달간 각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회의는 치열했어요. 어떤 위원들은 최고액을 제시한 중국을 밀었고 다른 위원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미국을 선호했습니다. 리처드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돈이 아니라고 17년 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008년 그 절망의 시절 단 한 나라만이 우리 곁에 남았다고요. 그 나라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리처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고요. 그런 파트너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아니,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끝나자 한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료소를, 한국의 학교를, 한국의 손길을요. 투표 결과 과반수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짐바브웨 정부는 공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궁 앞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전 세계가 이 발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으니까요. 리처드는 무대 뒤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떨렸지만 확신도 있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기억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7년 전 한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세계가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남아 희망을 지켰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기억에 응답한다고,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리처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2008년 그날 컨테이너 진료소 앞에 태극기가 떠올랐어요. 그 빛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짐바브웨의 미래를 비추게 될 겁니다. 한국을 선택한다는 발표가 나간 순간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은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경제 논리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국은 당혹스러워했고 미국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짐바브웨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우리를 기억한 나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와 함께 가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 협상단이 하라레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리처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7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살려준 나라를 이렇게 공식 파트너로 맡게 돼 영광이라고요. 한국 협상단장은 리처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기억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요. 협상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은 조건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바브웨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절실한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회의실에서 느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파트너십이구나, 동등한 관계구나 하고요. 2024년 2월 최종 합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22억 달러 규모의 공동 개발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었습니다. 합의서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짐바브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라고요. 리튬 채굴은 그 수단일 뿐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광산 지역에 종합병원 3곳을 먼저 짓기로 했어요. 그중 하나는 기존의 대한민국 짐바브웨 우정병원을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직업훈련학교 5곳도 세우기로 했고 짐바브웨 청년 500명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설의 운영 기술을 짐바브웨에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리처드는 그 문서를 읽으며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이게 진짜 동반 성장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원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짐바브웨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워주려 했습니다. 2024년 4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광산 예정 지역에서 한국과 짐바브웨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어요. 리처드는 식순을 진행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17년 전 그 작은 컨테이너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변화는 눈에 보였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고 도로가 깔렸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광산 지역 마을들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고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짐바브웨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렸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리처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7월 현장을 돌아보던 중 한 광산 노동자가 리처드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다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요. 리처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2024년 9월 리처드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자신의 고향 마을로 안내하는 거였어요. 한국 측에서 초기 진료소가 있던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리처드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차량 행렬이 마을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했어요. 그중엔 2008년 진료소에서 치료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그 환영에 깊이 감동했어요. 리처드는 그들을 옛 진료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 철거됐지만 그 자리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거였습니다. 기념비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2008년 이곳에서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사를 이라고요. 한국 대표단은 기념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리처드도 울컥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던 날, 의사가 괜찮다고 말해주던 날, 처음 태극기를 받던 날이요. 리처드는 한국 대표단에게 부모님 댁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집에 도착하자 그레이스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60을 넘긴 그레이스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17년 전 그 폐렴으로 죽을 뻔했던 여인이 이렇게 활기차게 웃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한국 사람들을 보자 두 손으로 그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손주들도 보게 됐다고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울었어요. 이게 바로 자신들이 일하는 이유라고,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한국 사람들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태양광 가로등이 환하게 마을을 비췄습니다. 17년 전 칠흑 갔던 그 마을이 이제 빛으로 가득했어요. 2025년 1월 드디어 공동광물연구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과 배터리 파일럿 공장까지 갖춘 종합단지였어요. 준공식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리처드도 주요 인사로 초대받았어요. 무대에 서서 내려다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운집했고 태극기와 짐바브웨 국기가 함께 펄럭였어요.
양국 정상이 함께 리본을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리처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억의 힘이구나, 진심의 힘이구나 하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겁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리처드는 확장 공사가 완료된 대한민국 마이너스 짐바브웨 우정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10층짜리 현대식 병원으로 거듭난 그곳엔 최신 의료 장비가 가득했어요. 연간 5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리처드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둘러봤어요. 병원 로비엔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깃발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그 나라 깃발이냐고, 그때 우리를 살린 나라냐고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작은 컨테이너 앞에 걸려있던 그 깃발이라고요. 그레이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리처드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7년의 세월이, 절망과 희망이, 죽음과 삶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리처드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협력 포럼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리처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긴장됐지만 할 말은 명확했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선택받는 게 아니라고, 기억하는 나라가 선택받는다고 말했어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진심을 가진 나라가, 조건을 다는 나라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나라가 선택받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08년 절망의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희망이 됐는지를요.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을 살렸고 한 마을을 바꿨고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리처드는 말을 이었습니다. 개발협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신뢰라고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게 어떤 의미인지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5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연설 후 한 기자가 리처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요. 리처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기억이고 신뢰라고요. 짐바브웨는 절대 한국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이 먼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는 호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라레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도시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반짝였어요. 리처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이라고, 언젠가 짐바브웨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요. 리처드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8년 컨테이너 진료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리처드가 태극기 앞에 서 있고 뒤로 한국 의료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리처드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이게 기억의 힘이고 진심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엔 돈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고 신뢰고 사람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습니다. 리처드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당신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다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고요. 아프리카의 밤하늘 아래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이제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상징이었고 신뢰의 증표였고 인류애의 깃발이었습니다. 17년의 기억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과 함께, 짐바브웨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기억은 계속되고 희망은 이어지고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